지난해 12월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9대 대선을 향한 시계가 급박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권주자들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한 언론사의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로 문재인 전 대표가 꼽혔습니다. 2위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3위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4위는 안철수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가 나란히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박원순, 손학규, 오세훈, 유승민, 김부경, 남경필 후보 순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19대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는 응답자의 50.1%가 경제정책을 꼽았는데요. 그렇다면 19대 대권주자들은 어떤 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있을까요? 먼저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경제 패러다임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개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일자리 중심 성장론을 내세워 재벌개혁과 불공정 해소로 차별화를 깨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공경제를 통해 경제적 기회와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며 경쟁 질서의 공정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지속적으로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가올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올바른 리더 선출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과연 어떤 대통령 후보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해낼지 파헤쳐보고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박정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영환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그 19대 대통령 선거가 아무래도 상반기 중 아마 치러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경제 공약이 항상 그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검증의 대상입니다. 여기저기서 성장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성장론을 내놔야 되겠다 이렇게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장론인지 분배론인지 헷갈릴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네네.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네. 공교롭게 탄핵 국면에 들어서서 네네. 대한민국 전체를 좀 더 근본적으로 리셋하자, 다시 네네. 리빌딩하자라는 네. 차원에서 그럼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을 때 바꿔야 된다. 어떤 네네. 식으로 바꿀 것이냐. 백가쟁명이죠, 지금은. 네네. 근데 그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선거 공약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네네. 예상하고 있는 거죠. 과연 각 백가쟁명식의 이제 성장론이 어떻게 모양을 갖고 있고 실제 성장론의 내용은 성장론다운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우리 전문가분들 한번 모셨습니다. 먼저 여론조사에서 1위를 현재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이분의 성장론은 지금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 전 대표죠. 그 성장 국민 성장론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성장론. 작년 10월 달에 이미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문재인 전 대표 이게 발표를 할 때 아련한 기억이 드는 것이 최경환 부총리 인사청문회 때 이야기 나왔던 것이 네네. 소득 주도 성장론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이야기가 바로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했던 소득 주도 성장론하고 일맥상통해요. 노동자나 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 네네. 그걸로 내수를 진작시켜서 국민들의 소득을 증진시켜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그것이 국민 성장론의 핵심인데 네네. 그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2012년에 이야기했던 분배 중심의 경제 민주화론하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좀 난다. 있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게 봐서 그러면 수출 주도 성장, 내수 주도 성장 이렇게 나눈다면 이 국민 성장론은 그러니까 내수 주도 성장론에 그렇죠. 가깝다. 내수 주도 성장이되 이것은 사실상 이면에서 비판하는 것은 이건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예. 지나가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름은 하여튼 그럴싸하게 국민성장론 그런데 조금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경제의 각 축은 가계와 기업과 정부 이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기업을 빠뜨리고 이제 좀
평가 절하를 하고 기업 쪽, 가계 쪽으로 너무 가면 네. 개인 쪽으로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저도 그런 부분을 예. 좀 공감하는데요. 사실은 내수 성장론 그러면 말은 쉬워요. 이해하기 쉬운데 이름을 국민 성장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지 사실은 좀 이 포장을 위한 포장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냥 내수 성장론 그러면 될 텐데 이렇게 국민 성장론이라고 이름을 바꿨을까요? 정치적 아젠다를 포장하는 필요가 있겠죠. 네네. 이전에 2012년도에는 경제민주화론이라고 분배론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네네. 지금 이야기는 성장론을 이야기를 하되 이건 분배론과 거의 별로 전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있거든요.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네. 정치적 아젠다를 어떻게 포장하는 포장의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국민 성장론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한계랄까, 뭐 오류 같은 건 혹시 한번 보이지 않던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내수 중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원이 좀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여태까지 수출 중심의 경제를 해왔어요. 그다음에 일본하고 우리를 본다면은 일본은 내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토리 위스키라는 아주 멋있는 브랜드는 일본 사람들도 사서 먹고 거기에 100만 원짜리도 나오는 위스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은 그 정도 일본처럼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수출과 개방형 경제를 하다가 내수로 초점을 바꿨을 때 갑자기 이렇게 초점을 좀 바꿔도 실행에 문제가 없을지 네네. 약간의 그 생각은 듭니다. 뜻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런지 하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이 국민성장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내에서는 특히 김종인 의원이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 경제를 외쳤던 박근혜 대통령의 그 경제 정책과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불평등인데 거기에 대해선 빼놓고 나서 국민성장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해서 균형성장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팩트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글로벌 경제 하에서 국민성장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성장과 분배를 온전히 상충시키는 식으로만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자기가 분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왔는데 이게 성장인지 분배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향점이 좀 불분명하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총론은 굉장히 이렇게 뭐 크게 방금 말씀하셨던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할지 몰라도 강론에 들어가면 되게 약합니다. 대부분 진보적 아젠다 다 그렇거든요. 지금 국민성장론 역시 국민 개개인이 임금을 높여 가계소득을 올리고 여기다 질문 한번 해보죠. 어떻게? 이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하다, 알겠습니다.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지금 2위로 지금 부상되어 있는 반기문 후보. 정치적인 식견과 외교적인 식견 플러스 경제적인 걸 갖고 온다면은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아주 큰 A 플러스의 정책이 나오던가 아니면 D 플러스의 정책이 나오던가 이 중간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지금 검증 문제에 걸리는 몇 가지를 통과하고 나면은 어디랑 궤를 같이 할 것이냐 할 때 새누리당이나 또는 지금 바른정당이라고 새로 런칭하는 이 정당의 궤를 같이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쪽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특히 새누리당의 이현지 정책위 의장이 굉장히 반기문 사무총장이 굉장히 친분이 두터우세요. 근데 이분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우리 다들 아시는 원샷법, 기업 원샷법, 그리고 손톱 및 가시뽑기 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정책까지는 이제 뭐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반 총장 자신의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을 가져온다? 그거는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대박이냐 쪽박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반 총장은 외교 안보 쪽이 이제 트레이드 마크니까 본인의 칼라는 아마 그쪽에서 많이 드러날 것 같고 그 유승민 후보 경우는 명확한 그 이름은 없는데 혁신성장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과학기술 혁신과 교육개혁 그리고 경제정의와 시장개혁이 골고루 갖추가야 혁신적인 대한민국 경제가 나간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에서 연설할 때 중부단 중복지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그 정부와는 결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경제학 전공이고 경제학자 출신이라 그런지 성장론의 하나의 그 틀로서는 가장 정확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혁신의 내용은 아까 말씀 주신 과학기술과 교육이다. 교육.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성장론의 틀 자체는 제일 뭐 정치학에는 돼 있는데 박 교수 어떻게 보세요? 그 유 의원님 머릿속에는 생산 함수라는 게 과거에 전통적으로 Y는 뭐 F, LK 노동과 자본의 함수다. 네, 네. 이렇게 이제 경제 원론에 나오는 이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이렇게 비약적인 성장을 할 때 미국의 경제학자, 유럽의 경제학자 중에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이게 별거 없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별거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은 자본도 별로 없는데 이 노동이라는 게 노동 시간을 늘려놨다 이겁니다. 네네. 아침에 일찍 가고 저녁에 늦게 오고 토요일, 일요일 야근해갖고 노동 시간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다. 그래서 만들어낸 제품의 성장이니 이거는 나중에 가면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LK 이외에 뭐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 이래 만들어냈습니다. 좀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이 별게 없으니 한국은 이제 별거 없을 것이다라고 비관론적으로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 경제학을 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 의원님은 이 소위 말하는 요소 생산성 이걸 높이는 건 하이테크놀로지다. 그럼 뭐냐? 과학 기술이고 그거는 교육을 통해 나온다. 네네.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혁신, 예. 총요소 생산성 예. 뭐 이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고 있군요. 근데 예.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당의 정강 정책이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네네. 당 색깔이 달라지고 네. 유승민 의원이 이제 후보로서 움직여지는 폭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내부에서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장 법인세 문제라든지 분배 문제에 있어서 갈등 가운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의 혁신성장론이라는 것이 완결된 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기까지는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아, 다음으로 요즘에 또 뜨거운 분이죠.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좀 독특해요. 무슨 어떤 성장론보다는 공공경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입에 오르내리고는 있는데 요거는 성장론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는 보이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이야기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야기할 때 성장 얘기를 아예 뺐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성장하면 낙수 효과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이야기가 됐지만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아예 그것이 아니다. 네. 낙수 효과라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 그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 없이 경제에서 공정한 이 경제 질서만 회복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공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경제의 공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공공성이 더해져야 된다. 그래야 경제가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재벌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이제 레디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공평하게 있죠. 분배만 하면 성장은 따라오나요? 우리 박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어느 사회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주고 처음에 시작은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자원이나 명성이나 권력은 다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의 생태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재명 시장은 공공경제라는 이름으로 분배 쪽, 공정성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얘기를 누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상대적으로 지지율은 굉장히 낮지만 서울시라는 거대한 그 경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공약이라든지 그 론 쪽으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모든 문제의 뿌리는 경제 권력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 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경제 권력의 그 핵심인 재벌 체제를 개혁을 해야만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같이 출발할 수 있는 공정한 경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박원순 시장 이야기나 이재명 시장이나 그 결은 거의 좀 네네.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이제 성장론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브랜드 네임과 그 내용물을 좀 살펴봤는데 한 번 또 짚어봐야 되는 게 대기업 정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국 성장론의 일부분을 걸쳐 있는 게 대기업 정책이기도 하고 또 분배론의 일부 걸쳐 있는 게 또 대기업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언론사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 한계에 왔다. 어느 정도 동의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매우 공감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제 그 후보급들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탄핵 국면까지 오게 된 것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서로 예전부터 문제 있었던 결탁의 문제라든지 이것이 재벌에게 특혜를 줌으로 그 성장의 동력을 스스로 이렇게 계속 동점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것은 그래서 정치개혁과 재벌개혁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 대안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기업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버티고 이끌어오는 데에 기여한 점이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점이 있고 이것들을 잘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대선 주자들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의 여론은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불공정한 시장 위에서 스스로 그렇게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서 잘못되었으니까 개혁해야 한다라는 것이 주된 여론이거든요. 이번 후보들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론은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항상 정권 때마다 대기업 정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 가서는 정책다운 정책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대한민국 산업 정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보니 이렇게 해서는 가난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원을 한쪽으로 몰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너무 여러 군데 중소기업을 줘서는 발전이 안 되니까는 몇 개의 기업을 딱 모은 거죠.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재벌이 됐으니 재벌이 약간의 사회적인 책무가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해서 큰 건 맞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 1인 1통장 갖고 있는 데서 돈 모아줘갖고 그것이 은행으로 가면 그것이 기업의 투자로 연결되고 그래서 수출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책임은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럼 저 사람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한다 안 한다는 별개의 문제라서 저거를 해체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면 전환을 완전히 중소기업으로 가버리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20년 후 30년 후에는 그것이 성공할 모델일 것이냐. 그리고 그게 과연 바람직한 모델이냐. 사실 우리 경제에 있어서의 그 문제로 따지면 기업의 사이즈 때문에 큰 기업은 문제고 중소기업은 괜찮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기업의 문제는 뭐냐면 왜 재벌 그러니까 재벌이란 말이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실릴 정도로 독특한 한국적 현상입니다. 이 재벌이라는 특별한 현상이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건 맞으나 이것이 글로벌 트렌드에 과연 맞는 현상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누구도 그거 맞는 거라고 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재벌 해체해라 이재용 구속하라까지 나오는 거고 이번 게이트 문제의 핵심으로 재벌도 뒤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선 주자한테 물어봤을 때 대선 주자들의 각각의 답이 있는 거죠. 그걸 국민들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토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각에서는 어떤 그런 대기업보다도 뭐 중소기업이 어떻게 보면 그 오너들의 비리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많이 합니다. 많이 있죠. 네네. 어떻게 얼마 전에 이제 중견기업에서 네네. 물건을 만들었는데 하자가 있어요. 예. 하자가 있는데 그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네네. 회장님이 알고 보니까 아들한테 후계 작업 다 해놓고 물러나는 거예요. 네네. 마치 책임지듯이 이렇게 물러나는 이런 것까지 보면서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발전이 과연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또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잘 하는데 아주 거대한 그룹들은 우리나라의 정치권이라든지 법 제도를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까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삼성 개혁이 공정 경제를 만드는 출발이라고 하면서 삼성그룹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이건 자신이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회의할 때 삼성 보고서를 갖다 올려놓고 회의를 했던 그래서 많은 지지자들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삼성공학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비판받았던 그걸로부터 탈출하라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거대 기업이 경제를 잘 하면 좋은데 그 경제를 넘어서 법에 손을 대고
사회에 손을 대고 특권 계급을 만들고 헌법에도 없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거죠. 그 대상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정치권이 다 그렇죠. 거기에 대상이기 때문에 같이 쳐줬으니까 그런 문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 원죄론보다는 정치권 원죄론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더라 하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분배론 쪽으로 좀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아까 성장론에 상당 부분 또 분배론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분리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정치적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성장론인데 실제 내용은 분배론 쪽에 많이 무게의 중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몇 분들 그 후보들의 분배론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해주시죠.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지금의 트렌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뭐 심상정,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김부겸 대체적으로 그러한 성장론 쪽으로 틀을 짜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경제학적으로 볼 때 성장론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영역이 분명히 있고 분배론의 영역이 분명히 있어서 이것이 자칫 혼용이 될 경우 사실은 정치 구호에 그치지 그렇죠. 않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장론은 성장론 다 와야 된다. 분배론은 분배론 다 와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의 하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좋은 교훈으로 하나 삼고 싶은데 그런 측면을 한번 감안해 주시고 그런 측면을 포함했을 때 우리 두 분께서는 누구의 성장론과 분배론이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평점을 매긴다면 사실 지금 공약에 점수를 매긴다라는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 대해서 원칙을 딱 한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민심이 그렇게 움직여가기 때문에 후보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그렇게 패러다임 바꿀 때 누구를 중심으로 갈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저는 이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겁니다. 네. 예. 우리 박 교수님. 예, 후보님들이 내는 정책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은 참 멋있는데 방법론이나 아니면 저것이 진짜 민생과 국가의 애정을 갖고 미래를 보고 낸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어떻게 좀 비판을 하고 싶거나 좀 수정 보완을 하고 싶어도 얘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좋은 공약이고 뭐 한데 방법론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시대 철학도 좀 그 시대 철학 속인 경제적인 철학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지금까지 우리 박장호 교수님, 최요한 평론가님 모시고 19대 예비 대선 주자들의 어떤 성장론과 분배론, 경제 공약의 핵심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 대선 전국에 큰 도움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크라이슬러 회장이었던 리 아야코카 회장은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더는 위대한 종이다. 리더의 말은 가라가 아니라 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길을 선도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탄핵 전국 속에서 치러지게 될 제19대 대통령 선거 반드시 사면 초과에 처한 우리 한국 경제를 구하고 새로운 도약을 일으킬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길 간곡히 기대해 봅니다. 그런 리더가 꼭 선택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서정의 경제 펀치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